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 아마도 대부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05년 11월 27일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체결이 발표된 직후에 당시 한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의 논설의 제목이 시일야 방송대곡,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이날에 크게 목놓아 우노라 하는 비탄에 잠긴 논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제목, 오늘 크게 목놓아 우노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지난 주말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을 치고 대성통곡하지는 않았으나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유엔에 인정하는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인데 어째 정치 때문에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우려하고 해야 할 사태까지 빠졌는가 하니까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국민으로서 국민인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으로 지난 주말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국회를 바라다 보면 이재명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저 국회, 21대 국회 후반부,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지고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모든 전략과 노력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애둘러 법원을 위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세 차례나 발동하는, 정서적 감정적으로는 내란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왜? 국회 운영이 반헌법적이다, 반국민적이다. 우선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게 이재명 강경파다.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산 청구권을 발동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하는 조항까지 있는데, 저는 이 조항에 적어도 딱 들어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서적으로는 헌법 위반하고 국회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서적 내란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그 선거 결과가 108석 대 174석으로 벌어졌지만은 득표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50.5%, 국민의힘당이 46.9%, 그 차이가 3.6%밖에 되지 않는데, 소선거구에 따르는 인구의 조정이 세밀치 못하다 보니까 득표율은 3.6% 차이에 불과한데 의석수 차이는 20%가 넘는 것으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심을 살펴서 국회에서도 그들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헌법 파괴적인, 반민심적인 이런 파괴 활동을 해가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몰리고 내몰렸다.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세 차례나 탄핵 발의를 했는데, 이른바 그 악랄한 서울의 소리 방송과 결탁한 최재형 목사의 몰래 카메라를 찍으면서 무슨 가방을 선물하는 그 장면, 이건
어떤 처벌법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명이 없고 그걸 사실을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스 사건도 이게 처벌할 근거가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 이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도 검찰 결과에 대한 항고 절차가 남아있고 공수처 수사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국민의힘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전에 한 자연인은 윤석열에게는 이게 엄청난 자극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민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백성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간헐적으로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한 것이 뭉쳐져 가지고 그리하여 윤 대통령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아마 그가 계엄을 선포한 데는 그 요인도 크게 심정적으로 영향을 줬으리라고 저는 제 개인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엄 선포는 2시간 만에 결국 해제 결의가 돼가 대통령에 통보돼 가지고 계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의 지금 국익에 엄청난 이게 피해를 주고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 우선 미국부터 국무성과 그리고 백악관 안보실에서는 이게 오판이고 실수였다. 일본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조롱하듯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안보 위기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저는 절감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려고 이미 선언한 저 민주당, 이럴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탄핵안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당 한동훈 대표와 원내대표 등과 불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의 남은 임기와 이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하겠다 하는 말과 그리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한다 하는 것으로 그날 일단 탄핵안은 국민의힘당이 부결에 참가했지만은 연속적인 탄핵안이 지금 발의될 상태에 있고 여기에 계속 버틴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여전히 나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된다면 민심은 더 급격히 더 나빠질 것이다. 지난 금요일 날 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3%다. 이건 이미 동력을 잃은 것이다. 레임제도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사태의 시발 과정 종국적인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될 거예요. 이걸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 가지고 그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본인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단축하겠다. 다시 말하면 언제 내가 스스로 물러서겠다 하는 것을 이 시점에
분명히 밝혀야 할 순간이 왔다. 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서겠다, 물러선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걸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아마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국민의힘당은 이제 거당적 비상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태를 두고도 친윤이다, 친한이다 하는 내부 분규를 일으키는 이런 일체의 말들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당적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거당적 체제로.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신임 문제까지를 포함해가 거당적으로 당을 재출발시켜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곧 이은 선거 결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2%, 그리고 국민의힘당 쪽으로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나와가 48%를 얻었어. 만일 이 세 사람이 단일화됐다고 한다면 정권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인데 분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유승민,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5%, 나머지 43%가 홍준표 23, 안철수 20,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셋이 합했으면 될 일인데 분열됐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기한다면 이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르지 않는 시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49.6%가 투표에 참가해서 자유를 수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이 사람들을 한때 한 군데로 묶어내기만 하면 다시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우파 세력이 내세우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당에서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당 체제를 만들고,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 자유수호를 감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한 그릇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108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기 희생적 결단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